네, 19년 6월 1일 날 실시하였던 8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 문제를 볼게요. 1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법은 기초 재고와 기중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원가의 흐름이다. 1번 맞죠. 평균법은 기초는 전기, 작년 거죠. 올해 기초라는 건 작년 기말에서 넘어온 거니까 기초하고 올해 기중, 올해 매입한 걸 굳이 구별하지 않는 거. 그걸 평균법이라고 하죠. 만약에 구별하시면 선입, 선출법이 되겠죠. 두 번째,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되면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된다. 재고, 여러분 기말 재고는 자산이죠.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 줄어들면 이 덕분에 뭐는요? 이익은 적게 나타날 겁니다. 자산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도 적게 계상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익이 누적되는 이익잉여금도 과소 계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됐죠. 여기를 과소라고 바꿔야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2번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3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질조거자법, 개별법, 계속기록법이 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실질재고조법과 계속기록법이죠. 여기 개별법은 수량,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격,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된 거고 4번은요. 감모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정상적이래요. 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 원가로 처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 그렇게 해야 맞는 표니까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 2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순이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럼 만약에 1번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시면 여기 가서 좀 컨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화면 가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자산까지죠. 자산은 6개, 그 다음에 부채는 2개, 그 다음 자본이 요 5개죠. 지금 보기 1번이 요 5가지 말을 써놨네요. 그러니까 자본은 5가지다.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2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다. 틀렸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입니다. 이것도 잘 커닝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 화면에 오셔서요. F2를 눌러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찾으시면 387번이죠. 코드 번호가. 그럼 왼쪽에서 보시면 387번은 요 사이에 자본 조정에 있다는 거.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오답이 될 거고 3번 충당금과 관련한 설명이다. 다음 거래 내용을 반영한 후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전기 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원, 작년 말에 채권 잔액 50만원, 내가 받을 돈이 50만원이 있습니다. 충당금 잔액은 18만원, 작년 말에. 그럼 이건 전기 말이니까 올해 기초가 다 되겠죠. 올해 기초에 채권은 50만원이고 충당금은 18만원에서 출발할 겁니다. 두 번째, 단기 매출 채권 중에 15만원이 대손이 확정됐으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죠. 매출 채권이 대손 못 받게 되니까 15만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 이럴 걸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하죠.
15만 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가 있는 겁니까? 50만 원에서 15만 원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35만 원이 남아 있겠죠. 50만 원 중에 15만 원을 못 받아서 그 다음에 역시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요. 18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15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3만 원이 남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전기 대손 처리안. 전기 작년에 대손 처리안 작년에 못 받아서 대손 처리했는데 올해 운 좋게 만 원이 회수됐다. 그럼 회계 처리가 돈 받았으니까 차변은 뭐 현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못 받은 돈을 다시 받았죠. 그럼 대손 충당금을 다시 되살립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매출 채권 잔액은 35만 원. 아직도 내가 받을 돈은 35만 원이 있겠죠.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지금 오른쪽에선 잔액을 검토하는 겁니다.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4만 원이 되겠죠. 만 원을 증가시키는 바람에. 그 다음 맨 마지막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1만 원이다. 올해 말에 가서 이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21만 원이 됐대요. 대손 충당금 잔액 올해 말에 가서.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위에서 4만 원밖에 없었죠. 근데 21만 원이 됐다는 건 추가로 대손 충당금을 결산 때 설정했나 보죠. 여기 아마 중간에 결산 때 회계 처리가 있었겠죠. 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가 얼마를 설정했다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17만 원을 설정했겠죠. 그래서 여기 대손 상각비 17만 원. 아마 결산 때 이렇게 했겠죠. 그래야 이 바람에 대손 충당금이 21만 원이 됐겠죠. 4만 원에서 17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손 충당금 21만 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을 물어봤죠. 얘기하는 거죠. 결산 때 설정될 금액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유형 자산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액법이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죠? 정액법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서 내용 연수로 나누는 방법. 두 번째,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겠죠. 세 번째,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도 유형 자산이다. 네, 토지도 유형 자산이 되겠죠. 네 번째,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절세를 고려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선택하다. 그렇지 않죠. 네, 합리적인 방법을 회사의 재무회계 흐름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절세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죠.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회계와 세무는 별개입니다. 회계와 세법은 별개라서 세금 문제 때문에 회계 정책을 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소급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건 소급법이겠죠.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네,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예, 우리 회계 변경에 두 가지가 있죠. 정책의 변경이 있고 정책의 변경과 또 하나는요. 두 개로 나누죠. 추정의 변경으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을 때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1번은 지금 새로운 회계 정책이라고 하죠. 정책의 변경을 설명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는 추정의 변경을 설명하는 말이죠. 전진법 맞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오류 수정도 오류 수정이 있을 때 중요한 오류 수정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건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건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하게 됐죠. 영업 외로. 그래서 3번은 잘못됐겠죠. 중대하다고 했는데 영업 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잘못되죠. 중요하지 않을 때 영업 외로 하는 거고, 중요하면 2월 잉여금으로 처리하셔야 되니까 3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 6번,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면. 선입선출법이래요. 그럼 먼저 T 계정을 그려서 물량의 흐름을 설정하셔야겠죠.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자, 기초가 1000개, 착수가 5000개, 기말이 2000개래요. 그럼 완성은요? 4000개가 되겠죠? 없지만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요? 얘를 두 개로 나눠야죠. 누구하고요? 기초와 착수로. 왼쪽 차별 보면 기초가 1000개죠? 그럼 착수는 3000개가 돼야겠죠. 예, 합쳐서 4000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진척도, 진행률을 써줘야겠죠. 세 줄로. 자, 이런 표현이네. 두 번째,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재료비는 초기에, 그 다음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자, 우리 완성도를 안 썼지만,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40%니까 얘는 0.4, 이를 40%까지 하다 말았죠. 그 다음 기말의 완성도는요 50%니까 0.5, 50%까지 하다 말았다는 거. 자, 얘에 대한 완성도, 기초는요 작년 거죠. 작년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재료비는 초기에 다 투입됐으니까 작년에 하다만 일이니까 작년에 일은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다 들어갔겠죠. 작년에. 가공비는요 균등하게 작년에 일을 40%만큼 했으니까 가공비도 40%만큼 균등하게 투입됐을 겁니다. 그걸 올해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올해 그러면 재료비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작년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가공비는요 작년에 40%를 투입했으니까 올해 나머지 0.6, 60%를 투입하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거죠. 그럼 올해 재료비랑 올해 가공비랑 다 들어가야 일이 끝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말. 이거 올해 시작해서 올해 다 못 만들었죠. 어쨌건 일은 시작했으니까 재료비는 초반에 들어가니까 다 들어갔을 거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일 한 만큼만, 일을 50% 했죠. 그러면 가공비도 50%까지 들어가겠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뭐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다 푸신 거죠. 이제 곱셈 이렇게 곱하시면 0, 이렇게 곱하시면 600, 아랫줄도 똑같이 곱하시면 3000, 3000, 맨 마지막은 곱하시면 2000, 1000 이렇게 나오네요. 다 더하시면 앞쪽은 5000, 뒤에는요 10,00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보고 완성품 환산량이죠. 근데 질문은 재료비의 환산량을 물어봤죠. 요게 재료비 환산량. 그래서 5000개. 뒤에 많은 가공비 환산량이 될 거고요. 질문은 재료비 환산량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요 네 가지 꼭 잘 알고 계셔야죠. 총 변동비 비례. 다음 두 번째,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 일정. 마지막으로 단위당 고정비 반비례.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단위당을 물어봤네요. 그럼 단위당이니까 얘 아니면 얘겠죠. 그런데 감소하더라도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 단위당이 일정한 건 얘죠. 그러니까 누구요? 변동비. 그러니까 변동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조업도가 제로면 총원가도 제로다. 조업도 생산량이 0이면 하나도 안 만들면 총원가도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0이다. 변동비. 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건. 그래서 답은 변동비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네요. 만약에 조업도가 0인데 총 원가는 0보다 큰 숫자라면 일부라도 있다면 그때는 준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죠. 준 변동비는 기본 요금이 있는 거. 아무리 생산량이 없어도 원가는 조금이라도 발생한다. 그럴 땐 준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비가 답이고요. 그 다음 8번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단계, 상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직접 제일 쉽다. 단계 조금 더 어렵다. 상호 제일 어렵다. 그렇지만 장단점은요. 직접이 쉬운 대신에 정확도가 제일 떨어지고 단계는 정확도가 직접보단 조금 좋고 상호는 제일 힘들 대신에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직접이나 상호는 순서가 큰 의미가 없지만 단계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하셔야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죠? 다른 보조 부분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무시란 말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분 원가에는 다시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배분하게 되면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세 번째가 정답이네요. 왜요? 순서란 말이 나왔죠? 상호 배분법은 순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3번은 단계 배분법을 말하는 거네요. 단계 배분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결정해야 되지만 직접이나 상호는 순서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순서를 뭘 결정하든 나오는 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별. 그럼 분명히 종합과 비교해서 냈을 겁니다. 개별과 종합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개별과 종합에 대한 특징들 서로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맞네요. 그 다음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간접비의 역할이 중요하죠. 두 번째, 실제 원가 계산에선 제조 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틀렸죠.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이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는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 하니까 정확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은 실제를 알려면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맨 나중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원가 계산이 늦게 한다는 게 이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신속한 게 아니라 느립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정상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10번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당기 총 제조 원가의 3 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논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고 여기다 다시 뭘 더합니까?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죠. 여기다가 다시 뭘 더하고요? 기초 제품을 더하고 뭘 뺍니까? 기말 제품을 빼서 그게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럼 주어진 자료 껴맞춰 볼게요. 기초 제공품 여기죠. 여기가 10,000원이래요.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요 자리네요. 20,000원. 그 다음 기초 제품 하단 쪽에 60,000원, 기말 제품 30,000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매출 원가가 270,000원이래요. 그러면 얘를 알 수 있겠죠. 요 값을. 이 값에서 60,000원 더하고 30,000원 빼서 270,000원이 나와야 되니까 예, 이 값은 240,000원이 되겠죠. 역추적하시면. 그 다음에 이 값도 알 수 있겠네요. 이 값에서 10,000원을 더하고 20,000원을 빼면 240,000원이 나오셔야 되니까 이 값에 들어갈 말은 250,000원이 돼야겠죠. 그래야 240,000원이 나오죠. 10,000원 더해서 20,000원 빼시면. 질문은 당기 총 제조 원가니까 이걸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25만원. 25만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 범위 제조업은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업 개인의 경우 법인일 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개인인 경우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마지막 4번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네, 4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임대업일 땐 부동산 임대업은 이게 많이 바뀌어서 나오죠. 지금 위에서 보시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임대업일 땐 여기죠. 글씨가 좀 비슷해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여기가 사업장이 되죠. 임대업일 땐 건물이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4번이 잘못 쓰여서 4번이 정답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2번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닌 것끼리 짝지은 것은 과세 대상 재화 지상권 네 과세 대상 재화죠. 저 지상권 지역권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되고 영어권도 과세 대상인 재화고 특허권 과세 대상 재화 특허권을 사고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죠. 선화증권, 네, 이것도 과세 대상이죠. 선화증권은 이제 수출 수입 같은 거 할 때 뭐 여기서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수입을 하게 되면 배에다 짐을 이렇게 싣고 오겠죠. 그러면 이 배에다 짐 실어준 사람, 이 선주가요. 나중에 이 짐을 도착하면 누구한테 주냐면 이 미국에 있는 회사가 배에다 짐 실으면 이 선박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이 선화증권이란 걸 발급해 줍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회사는 우리한테 이렇게 선화증권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저 해운회사한테 선박회사한테 가면 그 물건을 내어줍니다. 일종의 물품 보관증입니다. 세탁소에 우리가 그 옷을 맡기면 원래 보관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죠. 만약에 이 선화증권을 팔면 이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
선박회사는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팔았다는 건 물건을 팔았다는 셈하고 똑같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과세대상 재화가 맞습니다. 상품권은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죠. 돈만 미리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자체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물건을 사죠. 예, 그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는 거지 상품권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 아닙니다. 그다음 주식. 네. 주식도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간주 공급 용어들이 있죠. 1번 폐업하는 경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판매용 재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간주 공급 중에서 폐업 시 잔존 재화죠. 두 번째, 직원의 결혼 선물로 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했다. 선물로 줬대요, 직원한테. 그럼 이게 뭡니까? 개인적 공급이죠. 임직원들한테 주는 거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써버린 거. 예, 원래는 과세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면세 사업에 썼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면세 전용. 자가 공급 중에 하나인 면세 전용이죠. 네 번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트럭에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이건 자가 공급이 아니네요. 4번은 자가 공급이 되려면 여기죠. 트럭이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죠. 근데 지금 트럭에 써버렸죠. 승용차에 써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은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종합소득 금액은 예, 6가지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다 합쳐서 분리과세되지 않는 한 합쳐야 되죠. 여기에 양도소득 금액은 없죠. 퇴직소득 금액도 없죠. 양도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은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건 근로소득 금액 3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소득 금액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에 얼마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니까 종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소득 금액이 2,200이죠.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200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 배당소득 금액이 특별한 말 없이 뭐 1,200이다 그럴 때는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니까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땐 정답이 3천만 원만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200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과세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언제가 수입 시기냐? 네, 잉여금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인데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죠. 언제입니까? 잉여금 처분 결의일. 1번은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고 했으니까 예서 2019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어느 실적이 나오겠죠. 이걸 언제 2020년에 이제 주총이 열리시면 이 주총에서 이걸 결의하겠죠. 어떻게 번거를 쓰자고. 이 날짜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날입니다. 그래서 2020년 거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돼야 되는데 보기 1번처럼 의하시면 이 날짜라는 거죠. 사업 연도 종료일. 그럼 2019
19년도 귀속분이 됩니다. 그럼 19년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대에 제되는 거죠. 소득세 내는 시점이 달라지죠. 사업 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일. 그래서 1번이 오답입니다. 그 다음 2번 이자는요. 이게 원칙이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네, 약속된 날 이자 주고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요. 4번을 먼저 볼게요. 퇴직 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에 수입 시기가 결정된 거고. 그래서 지금 3번은요.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하면 수입 시기는 인도한 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아마 3번에 대한 이의제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기 할부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입니다. 여러분 장기 할부는 돈을 못 받았죠? 인도한 날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회수 조건이 돼서 이걸 할부금을 받기로 한 날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그날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아마 이렇게 이의제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으로 아마 인정을 해준다고 정답 발표는 2개로 발표됐습니다. 1번, 3번. 그렇지만 3번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원칙은 인도한 날, 물건 준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물건 넘기면 그날 판 걸로 봅니다. 돈을 받았건 못 받았건. 근데 장기 할부가 이게 특례가 있어서 회사가 회수 길 도래 기준으로 계상하면 그때 인정해 주거든요. 돈 받기로 한 날마다 매출로 한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장기 할부 예를 들으시면 이날 19년 5월 1일 날 이날 뭐요? 인도. 그 다음에 돈은 언제 받냐면 이날 받는다. 이날 한번 언제요? 19년 10월 1일 날. 그 다음 또 언제 받냐면 19년 1월 1일 날. 이날 돈을 받고 죄송합니다. 3월 1일 그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받냐면 19년 이날 또 받습니다. 19년 8월 1일 날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치면 이날 돈을 받기로 했다. 이날 받기로 했다. 이날 받기로 했다. 왜? 19년 10월 1일 날 죄송합니다. 2020년 3월 1일 그리고 2020년 8월 1일 이렇게 돈을 나눠서 받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장기 할부가 되죠? 보면 장기 할부 거래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날입니다. 언제? 이날이 수입식이다. 2019년 5월 1일 인도한 날에. 그런데 이게 특례 규정에 의하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돈 받기로 한 날마다 이날 내가 얼마 받기로 했죠. 그러면 19년 10월 1일이 수입 시기 얼마 받기로 한 금액. 그 다음에 또 2020년 3월 1일 이날도 돈 받기로 했죠. 이날도 수입 시기가 되고 이날도 마지막 2020년 8월 1일도 수입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의제기 거신 분들은 이것도 되는데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대로 하면 인도일이기 때문에 3번은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3번은 이의제기를 받아서 3번도 뭐 맞다고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히는 1번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장기 할부는 인도한 날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실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